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지 며칠 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집안에서 대학 입학 직후에 양복을 한 벌 맞춰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이 나서 거울 앞에 서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두르는데 선친이 지나가는 얘기처럼 한마디 하셨습니다. 양복은 낡아서 버려도 넥타이만은 버리지 마라. 머지않아 유행이 돌아오니까. 사실 그런 얘기 말고도 소소한 조언을 건네셨는데 당시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얘기들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넥타이를 버리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패션과 스타일에 대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왜 당장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날이 오는지에 대한 지혜처럼 여겨졌습니다. 견디다 보면 나라는 넥타이가 빛을 보는 날이 다시 올 거라는 믿음을 준 겁니다. 그 말들은 그야말로 제게 생존 지침, 서바이벌 매뉴얼이 되주었습니다. 요즘 보통 사람들 살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칫 경제적 어려움이나 혼란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치기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한 달여 별책 부록을 생존 지침 특집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생존에 도움이 되는 역사의 교훈과 지침을 책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서바이벌 매뉴얼, 새로운 생존의 조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삼국지를 포함해서 과거 역사도 들여다보고 미래에 대한 상상도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희가 얻고자 하는 지식과 지혜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용기 내 다시 일어서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감 별책 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 예감 김방희입니다.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별책 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생존을 위해 무사히 잘 버텨내셨죠? 저 AI도 생존 신고할게요. 버전이 바뀌질 않은 걸 보니까 살아계시군요. 그러네요. 예, 라디오 청취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보고 가죠. 네, 샵 9730 KBS 공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주 책은 단단한 고수가 되어보는 시간, 교육자가 된 외과 의사 로전 이본이 쓴 일의 감각이었습니다. 오늘이 안 그래도 스승의 날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것도 모르고 흘려보내고 있었는데. 스승님께 찾아가시나요? 한 분, 지금도 연락을 드리는 분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만나 뵙진 못하지만 고향에서의 고등학교 때 제가 쳤던 많은 사고를 막아주셨던 은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늘 제 인생의 진정한 스승이라고 생각하죠. 대신 많은 제자분들이 찾아가시지 않을까요? 저한테요? 네. 별 없던데 뭐 앞으로 그럴진 모르죠. 오늘 많은 연락이 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정환님, 교생 실습 중이에요. 네. 열정이 많은 선생님 두 분을 만나서 빡세게, 아니 방송 용어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정환님께서는 고수가 되기 위해서 도제의 단계를 밟고 계신 건데 그렇죠. 그러자 카르마 극공님께서 간결한 한마디 남기셨습니다. 도제식의 단점은 청출어람이 되느냐 청어람이 되느냐. 아,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마는 멘토가 건네는 조언이나 가르침만 그대로 수용하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황명수 씨가 3년 안에 방송 실력이나 뭐 인지도 모든 면에서 저를 넘어설 겁니다. 근데 도제식 안에서 매일매일 일상에만 묻혀 있으면 넘어설 수가 없고 최고치가 그 멘토에 불과하게 되는 거니까 이 점은 주의를 좀 해야 되겠죠. 저를 많이 이끌어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를 극복해야죠. 그래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요즘 보니까 독서량뿐만 아니라 독서의 질도 상당히 높아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고수가 되려면 도제를 지나서 전이맨으로 가야 되죠. 황영사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전이맨 단계가 재미도 느끼고 의욕적으로 일할 단계인 것 같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전이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누군가 밑에서 도제식 교육을 받은 다음에 독립하는 겁니다. 우리말에서 흔히 쓰는 표현 가운데 일가를 이뤘다 이런 표현인데 다만 전수를 할 정도까지 자기의 어떤 원칙이나
명성을 쌓은 건 아니에요. 그 중간 단계죠. 네. 저니맨 돌아다니는 독립해서 자신을 알아주는 곳이 어떤 곳이 있을까? 자신이 뜻을 펼칠 만한 시장이나 분야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심할 때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사실은 이 저니맨 과정을 꽤 오래 거쳐요. 네. 저는 아직도 저니맨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아, 늘 이렇게 겸손하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자, 그리고 고수가 되기 위해서 미장 플러스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K2493번님, 미장 플러스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정리된 배치의 도구가 모든 공간에 중요한 기본이죠. 또 K0745번님, 정리정돈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안전관리, 사람관리, 재정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홍보관리, 재고관리, 말 그대로 회사나 가정에서 필요한 최적화 단계예요. 제일 중요한 게 안전관리, 사람관리고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렇죠. 미장 플러스라고 요리계에서 등장해서 어떤 도구를, 공간을 그 작업의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배치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일부 분야는 정말 엄청나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서 이게 이제 중요성이 강조되고, 도요타 방식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안전으로 직결이 됩니다. 이거 하나를 뭐 잘못 놨는데 그게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정리정돈이라는 게 실은 굉장히 중요한 고수가 되는 변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용어와 함께요. 네. 고수로 거듭나고 있는 장현주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중학교 때 제 IQ가 90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예. 꽤 오랜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했는데 결론은 근면, 끈기, 성실이었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 저는 독서 토론 전문가로 여러 직종의 성인들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멋지군요. 라고 해주셨네요. 본인이 단점이라고 생각한 걸 새로운 자극 요소로 받아들여서 네. 그야말로 독서에서 고수가 되신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IQ 자체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께 위안을 드리려는 말씀이 아니라 IQ는 그 EQ 이런 거 설명하면서 제가 한두 번 얘기했지만 과거에 걸맞는 지능 측정 도구였다. 정답을 찾아내는. 네. 근데 지금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뭡니까? 세상 모든 일에 정답이 없어요. 환경이 바뀌면 정답도 답도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IQ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마라. 자녀분들이 혹시 내 IQ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과거의 유물이니까 잊어버리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IQ를 스스로 믿지 않는 이유는 그 예전에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채점을 했어요. 이걸. 네. 제가 채점을 했어요. 선생님이 바쁘다고 저한테, 반장인 저한테 중학교 2학년 때 IQ 검사하는 채점을요? 예. 아, 그래서 유혹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 건 좀 올리고 친구들 건 떨어뜨리려고. IQ 그렇게 높게 나오셨겠군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이게 믿을 만한 측정 도구는 아니구나.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그럴 수도 했습니다. 있겠네요. 예. 네.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오늘부터 5월 한 달간 생존이라는 키워드로 별책 부록을 꾸며볼 텐데요. 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혼돈과 좌절을 극복하는 처세의 지혜, 2주의 역사 전문 PD가 쓴 절망을 이기는 철학, 생존의 조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이 먼저 E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방송됐던 내용인데 책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EBS 다큐 프라임이라는 채널에서 절망을 이기는 철학 제자 백가, 아마 이런 제목으로 방영된 것 같은데요. 이걸 책으로 2017년에 엮어낸 건데 저도 봤어요. 이걸 뭐 다 챙겨보진 못했지만 방영 당시에도 워낙 잘 만들어서 상을 많이 받은 네. 프로그램이었고요. 상당히 많이 배웠어요. 특히 그 프로그램 보면서 아내가 이 제자 백가 시절에 지금은 고리타분한 이름들이 된 그 성현들에 대해서 잘못 배웠구나. 학교에서 가르쳐준 게 굉장히 물론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 깊이를 잘못 알려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각도 참신했고 문제 제기도 아주 도발적이었는데요. 이 책을 쓴 다큐, 특히 역사 다큐 전문 PD한테는 이게 칭찬이 될지 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을 읽으면서 심지어 방송보다도 더 책으로 정리를 잘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역사서라기보다는 대중 철학 에세이처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바이벌 매뉴얼이라는 생존 특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책을 다루는 거니까
절망을 견딜 용기를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을 것인가 몇 가지 성현들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딱 들었을 때 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막상 읽어보면 술술 읽히고 굉장히 네, 재밌었거든요. 예. 그런데 읽으면서 솔직히 살짝 실망 아닌 실망을 한 게 왜요? 생존이란 키워드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시각이 참신하다고 하셨잖아요. 다큐멘터리 자체가. 그런데 최근 그렇게 맹자 공자 이야기 예전부터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예. 좀 지루하고 시시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꼰대 같은 조언도 나올 것 같고 공자맹자 하니까 그렇죠. 저도 이 책을 선정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사회생활 전에 학창시절에는 뭐 공자맹자 얘기가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였고 사회생활을 한참 하던 시절에는 또 이 유교 망국론이라 그래서 이 공자맹자가 우리나라를 망쳤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 제대로 읽을 이유나 기회가 없었는데 50대에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이 성현들 말씀이나 책을 읽어보니까 물론 뭐 제 능력으로는 부족해서 주변 사람 도움도 얻고 또 강연도 들으면서 읽어보니까 조금 재미가 있어요. 네. 또 이 책 읽으면서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워낙 서양 중심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진작에 우리한테 플라톤도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었고 알키메데스도 있었고 바이런도 있었고 마키아벨리도 있었는데 이 5명 얘기라고 저는 이 책을 이해하거든요. 동양의 그런 사람. 근데 생각해보면 훨씬 이전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동양 철학자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배워야 했을 정도로 위대한 성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외면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워낙 이 PD가 이걸 재미있게 이 사람들의 생애, 사상 또 그 당시의 환경을 정리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흔히 공자맹자, 맹자공자를 맹꽁이 소리라고 해가지고 비하했었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 망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얘기인데 단순한 그런 수준은 넘어선다. 그런 점에서 일독을 권하는 거죠.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절망을 이기는 철학, 생존의 조건.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춘추전국시대와 제자백가. 근데 이게 뭐 역사책에 나오는 건데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 책에 나오는 제자백가의 대표적인 5명의 철학자 혹은 이념가들이 네.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인데 역사교과에서 배우셨죠. 춘추전국시대라 그래서 BC 770년 주나라가 많이 이제 흔들리면서 많은 나라들이 명멸하다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다가 BC 221년에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잖아요. 진나라로. 그때까지 한 550년을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등장했던 성현들 얘기입니다. 전반부는 춘추시대라 그래서 주왕실의 약화를 계기로 해서 한 100여 개의 나라가 생겨나요. 춘추 오페라 그래서 그중에 제일 센 나라들이 제진, 초, 오, 월 뭐 이렇게 5나라가 시기별로 주도권을 좀 잡긴 합니다만은 강소국들끼리 서로 합정연행 막 하고 주나라 왕실은 또 부흥을 꾀하기도 하던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절이었죠. 그 후에 전국시대에 들어가면서 점차 그 나라들이 정리가 돼서 7개 나라로 정리가 되는데 제, 위, 한, 조, 연, 초, 진 교과서에 나왔던 외웠던 생각이 나는데 그런 나라로 정리가 돼 가죠. 그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는 시기는 조금씩 혼란도 정리가 돼 가는데 몇 가지 변화가 벌어집니다. 청동기에서 철기시대에 돌입하면서 신무기들이 막 나타나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총력전으로 이전에는 뭐 각 나라를 어느 정도 존중해 주기도 하고 명분이 있으면 침략도 안 했는데 이제 막 서로 멸망시키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러다 이제 진나라가 통일하게 되는 건데 그야말로 전면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이름이 붙은 건 아마 역사책에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맹자가 자신의 시기를 춘추라는 책에 기록했는데 춘추 그리고 유향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전국 이 두 책에서 이름을 따서 춘추전국시대다. 이때 폭발적으로 등장한 이념가들을 제자백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상황이 굉장히 정신없고 혼란스러울 때 저희가 빗대어서 춘추전국 시대 같다 막 이렇게도 맞아요,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이걸 뭐 영웅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 역사서에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만 군웅할거의 시대다. 여러 영웅이 서로 땅을 나눠 가진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요. 이 백성들은 전쟁에 매일 동원되면서 전쟁이나 기아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많이 이제 죽어나가던 가장 어려웠던 이제 동양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데 재밌는 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만 이 혼란한 시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각의 폭발이 벌어지거든요. 네.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터져 나와서 그 이념별로 사람들이 모이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맞아요. 다 낙담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럴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이 것만 높은데. 같은데 절망해서 용기를 얻는 다양한 이론들이 방법들이 나온 네. 거죠. 그걸 제자백가라고 그랬고 이 사람들이 서로 막 경쟁했어요. 나중에 장자나 한비자도 공자맹자를 굉장히 비판하거든요. 조롱하고 이런 것들에서 보면 일종의 논쟁이 벌어진 건데 지금 얘기하는 그래서 이걸 백가쟁명이다. 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다투면서 명분을 다투더라. 그래서 제자백과와 백가쟁명의 시대라고 이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춘추 전국 시대에 생각의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이런 철학적인 사고들이 그냥 철학적인 사고로 멈춰진 건지 아니면 하나의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이 책에서는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만은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네. 서양에서도 서양 철학을 다루는 사람들 중에 일부도 유교를 종교로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단순히 그 생활 이념이라든가 네. 이런 걸로 보는 사람이 있어서 아직도 결론이 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초기 기독교의 모습들이 이 제자백가 시절에 이미 많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내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막 따라와서 일군의 집단을 이룬 다음 일가를 이룬 다음에 제자백가를 이룬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세상을 떠돌면서 세상을 구원할 얘기를 하거든요. 뭐 통치자를 만나기도 하고 백성들을 설득하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초기 기독교가 그런 모습을 띠잖아요. 그렇죠. 따르는 무리들을 그리고 무리가 나뉘어서 전국뿐만 아니라 연안에 퍼져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점으로 봐서 종교의 초기 형태도 좀 띄게 되는데 아직도 네. 뭐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공자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노나라를 떠나서 데리고 간 제자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계속 공자를 흠모해서 따르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14년간 그야말로 광야를 떠돌거든요. 네, 자신을 받아줄 받아줄 나라 통치자를 네, 찾아서. 그리고 결국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네. 이런 걸 보면 종교적인 형태도 띠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우리나라도 유교 사상 항상 강조하면서 부모에게 효도를 또 공동체 생활에서는 질서와 예의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동성애나 비혼모를 반대할 때는 또 종교적인 신념이 어김없이 등장을 하거든요. 책에서도 딱 한 대목 저자가 자신의 납득할 수 없는 최근의 현상을 얘기했던데 네. 동성애나 비혼모 반대 같은 동성애 부분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모든 이념이나 생각은 당초 취지가 왜곡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교도 제례만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이런 것만 강조하는 이념은 아니었잖아요. 네. 원래 취지는 가족 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걸 세상에 확산시켜서 대동천하를 만들라.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평등하게 대하는 세상을 만들라는 거였는데 형식의 시간이 흐를수록 치우치게 되죠. 뭐 기독교는 안 그런가요?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돼요. 네. 당초의 취지는 잊어버리고 형식 논리에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저건 돼 이런 식의. 그래서 모든 종교나 이념이 궁극적으로 오늘의 좋은 생각이 내일의 나쁜 생각이 될 수 있다.
그걸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더군요. 생각 자체가 워낙에도 변화를 하는 모습이니까요. 추종자들이 또 이걸 많이 바꿔놓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 책이 이 절망이 가득하던 시기에 어떤 이 춘추 전국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네. 2016년을 빗댔거든요. 2016년 헬조선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헬조선이었다고 하기에는 2021년이 현재에도 사실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절망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춘추 전국 시대가 늘 진행 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더 어려워진 최근의 경제 현실 같은 것 때문에 그런 절망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딱 한 번만 제가 꼰대 같은 라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훨씬 더 어려웠던 세대가 있었다는 거죠. 네.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랬을 테고 그래서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기대가 너무 높아져서 분명히 절망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다. 네. 그래서 헬조선 이런 말 할 때는 늘 자기 마음속도 한번 들여다봐라. 내가 기대가 높아서 모든 게 절망적인 게 아닌 거, 절망적인 거라고 느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라. 네. 춘추 전국 시대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만큼 어렵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헬조선, 헬 이런 말을 함부로 쓸 수 없는 시기다. 적어도 지금은. 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육아와 공자. 육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학이라고도 하고 유교라고도 하는 이 일가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공자인데 이 사람의 생각을 조금 요약해 드린 다음에 얘기를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물론 요약에는 모든 요약이 그렇듯 좀 함정이 있습니다. 풍부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족집게 과외하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유학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도피하는 대신에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받아들이라. 입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받아들이라는 거. 긍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고 이런 믿음과 신뢰가 모든 조직, 국가의 근간이 되는 거고 신뢰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건데요. 이 유교의 특성은 모성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우리가 효라고 부르는 이걸 아주 기초적인 자산으로 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네. 사례가 우리가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트롯곡 아시죠? 네. 그 단장이 뭐겠어요? 장이 끊어지는 이 단장의 원숭이라는 일화가 나오는데 원숭이 새끼를 데려와 버렸더니 그 먼 길을 어미 원숭이가 쫓아왔는데 나중에 죽어서 네. 배를 갈라보니까 9조각으로 장이 끊어져 있었다. 그럴 정도로 부모의 관계는 이제 특별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특별하다. 이게 모든 육아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분후대 악양, 환관대 여가 같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모시는 군왕한테 충성심을 다하기 위해서 혹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식의 죽음도 방치하거나 혹은 일부러 죽이기도 합니다. 그때 육아를 대표하는 공자의 일관된 입장은 자식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나라와 군왕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버려라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족 간의 사랑을 널리 펼쳐서 세상을 갖게 만들어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동천하고요. 핵심 철학은 그 과정에서 설하고 불리는 겁니다. 설하는 한자인데 같을 여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공감과 배려를 중시하는 네. 그걸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 같은 그 엄청난 사랑을 세상에 똑같이 혹은 멀리 퍼뜨리는 것이 기본 이념이었던 거죠. 그 기본 이념이었던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도 비슷한 구절이 성경이 있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네. 이게. 그래서 뭐 저희들도
교과서에도 이 부분이 이제 도덕 교과서, 윤리 교과서라는 데 나오는데 오랫동안 좀 논란도 됐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걸 찾아내서 처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성경 마태복음에 자신에게 바라는 바를 남에게도 행하라. 이것도 이제 공감과 배려를 강조한 건 공통점인데 이걸 골든 룰이라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번역해요. 그리고 논어의 이 구절은 은백률, 실버 룰이라 그래서 뭐 표현부터 약간 낮잡아 보는 느낌이 있는데 하나는 긍정형이죠. 마태복음은 남한테 해라. 내가 바라는 것을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는 같지만 이 논어의 경우는 부정형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게 더 열등하다, 우등하다 이런 걸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최근에 와서는 남한테 행하라는 게 사실은 상대에 대한 인정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례가 책에 나옵니다만은 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의 교리를 믿고 이걸 전파하고 싶은데 상대가 이슬람이다 그러면 혹은 뭐 민속신앙을 믿는다,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 인정 안 하고 계속 기독교를 이제 선교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비하면 유교에서 말하는 부정형은 오히려 자기가 바라지 않는 건 남한테도 하지 않으면 된다 하는 더 어떤 의미에서 공감과 배려 정신의 그 정수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지금은 황금률, 은색률 뭐 이런 것들이 좀 은백률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어찌 보면 그들의 생각을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때는 유교가 우리나라를 망쳤다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유교 망국론이 나와서 또 한때 굉장한 인기를 끌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가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했는데 저도 직장인 시절에 이 무렵에 여러 책들, 논쟁적인 책들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명백한 육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효를 기반으로 한 세상을 꿈꾸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갖고 왔는데 이 저자는 이걸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부장에 대한 절대적 복종 맹세로 이 유교의 핵심 정신이 변질됐다. 네. 근데 가부장 뭐 그 집안의 아버지라고 치면 아버지, 할아버지 뭐 이 사람에 대한 절대적 복종은 사실 유교의 핵심 기반이 아니고 일본 사무라이의 전통이다. 상명하복. 뭐 윗사람이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는 걸 절대적인 가치로 보던 그런 게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유교의 핵심 교리로 자리 잡은 것처럼 오해가 돼서 이걸 유교 망국론 근거로 삼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유교나 공자, 맹자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오해라든가 잘못 읽은 오독이 존재한다는 예로 이걸 들었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맹자의 성선설. 이것도 뭐 도덕 교과서에서 무조건 외우게 하니까 저도 그럼요. 그러려니 했는데 큰 오해라는 거죠. 사람은 본디 선하게 태어났다 이게 아니고 선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인간의 공감과 배려 능력을 철학의 중심 주제로 이제 맹자가 삼게 되는데 재밌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저자뿐만 아니라 많은 동양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지만 도덕 철학 역사상 가장 절묘한 비유인 유자입정이라는 예가 나오는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졌다고 치죠. 그럼 주변에 있던 저는 달려갑니다. 그렇죠. 근데 달려가는데 그게 결과를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를 구하고 나서 부모한테 칭찬을 받는다든지 그 아이의 부모한테 혹은 구하지 않았을 때 너는 옆에서 뭐 했느냐는 욕을 동네 사람들한테 들을까 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판단에 근거한 게 아니라 본능적인 감정에 따라서 이제 했다는 거죠. 구하러 가는 거죠. 사람이니까 네.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우주의 가치를 부여하는 적극적 행위라는 건데 그러니까 상황이나 일이 닥쳤을 때 사람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 이게 선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선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거고 이게 성선설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식욕과 성욕 같은 모든 동물적 본능을 사람도 다 가지고 있고 차이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맹자가 얘기했던 공자가 설하면 맹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측은지심. 우물에 빠지는 어린아이를 보고 마음에서 측은하게 느껴서 구하도록 나서게 만드는 측은지심이 가장 위대한
사람과 동물을 구분짓는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윤리적 가능성을 가진 존재, 사람이 출현한 게 우주적 대사건이라고 네. 맹자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 맹자의 사상을 통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배워야 할 점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맹자 공자의 말이 사실 정치 혹은 통치자와 관련된 이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공자의 서, 맹자의 측은심 이런 것들이 그 정치, 통치자의 행위에 어떻게 발현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효를 세상에 널리 확산시키는 건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계속 이제 뻗어나가서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통치자, 리더의 역할이 중요해지잖아요. 근데 리더 최악의 정치가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없는 통치자다. 네. 여기 이제 은나라 주왕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많은 사례들이 국내에 이제 학창 시절에서도 많이들 가르쳤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 그 벌을 받는 신하들을 보면서 즐거워했다는 일종의 사이코패스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그 사람들의 아픔 이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모르는 거죠. 포락지형이라 그래서 뜨거운 구리판 위를 걷게 하는 거죠. 그다음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럼 떨어지면 밑에는 그 장작으로 불을 떼놔가지고 이제 화형이 되는 건데 이런 걸 보면서 박수치고 좋아했다는 건데 그걸 최악의 정치의 한 예로 이제 들고 있죠.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중국의 일종의 이 전승 같은 거니까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 거기 보면 이제 달기라는 여자를 이 주왕이 좋아하는데 그 여자와 함께 이제 박수치고 술 마시면서 그 광경을 즐겼다는데 로마의 폭군보다 어떻게 보면 한 발 더 나아간 폭군이었던 거죠. 근데 가장 그러면 위대한 정치, 통치자는 공감과 배려다. 공감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믿음과 신뢰를 찾아낸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맹자는 시사점을 던지는데 두고두고 논란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많이 활용했고 그게 뭐냐면 혁명의 가능성을 열어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군, 공감이나 배려를 못하는 통치자들은 백성을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전쟁터에 내몰고 세금을 거둘 궁리만 하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독부에 불과하다. 그냥 독한 아주 나쁜 사람에 불과하니까 네.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명분상. 네. 유교 명분상.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는 유교를 국교로 채택하면서도 과거 시험에서 이 맹자를 뺄 정도로 빼는 걸 고려할 정도로 이게 조금 거슬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성혁명이라 그래서 왕조가 바뀌는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이 명분을 들이댔죠. 이전 왕조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혁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중국에서 이 항목을 빼는 이유는 내 맘대로 휘둘릴 수 없을까봐 그런 경우인 그런 것 거죠. 같습니다. 뭐 그런 면도 좀 있었죠. 네. 공감 능력을 들어주셨는데 백성들의 고통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실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재산이 몇십억, 뭐 몇백억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서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제가 가끔 궁금해요.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자금성의 비극이라는 게 그런 건데요.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바깥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자기들만의 자금성을 만든다면 그 안에서 우리 아이는 황제로 키워야 돼. 이러다 보면 세상을 모르게 되고 모르죠. 아무리 부자라도 그 재산을 3대 유지하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재벌들은 정말 더 그럴수록 아이들을 보통 학교에 보내서 보통 아이들과 어울리게 해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자신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묘한 역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또 한 가지 다른 관점에서 성을 쌓고 우리는 그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 이렇게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든 사람들의 문제는 일종의 견고한 기득권을 만드는 건데 이 기득권 유지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성난 민중이 그 기득권을 해치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공감 못하면 못하는 사람이 손해다. 어쨌든 공감이 중요하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선 다수의 힘이 훨씬 더 중요해졌으니까 네.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배려하는 게 맹자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본디
선한 존재다라기보다는 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건데 예. 실제 맹자의 교육관도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고 하죠. 맹모 삼천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알려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교육을 위해서라면 3번 이사 갈 정도로 네. 아이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맹모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맹자가 그런 게 아니고 맹자 어머니가 네. 이제 그런 거잖아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건데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정도에서 그쳐야 되는데 맹자가 정말 그럼 아이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 유학자들은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자식의 교육을 직접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논리가 아주 흥미로운데 세계적인 석학인데 그 기준으로 보면 왜 자기 아이를 자기가 직접 가르치는 게 안 된다고 했겠어요. 그 당시 관습도 있었고 맹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봤던 이유는 가르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건 가르침도 있지만 부자 간의 사랑인데 네. 그걸 해칠 수 있다. 아버지를 미워할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가르치다가 그런 그 교훈을 깨달았죠. 이미 알고 계셨군요. 가르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리 영특한 부모도 아이한테 과외 못 시키고 그렇죠. 운전도 가족들한테 배우면 의가 상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아무리 사랑스러운 남편도 아내한테 운전 교수 못 시키는 것처럼 당시도 그런 풍습이 있었고 맹자도 받아들여서 네. 받아들였고 나중에 대유학자가 되는 주자라는 사람도 뭐 자기가 동양에서 최대 철학자인데 자기가 가르칠 수 없고 자기 아이가 둔재라는 걸 확인한 순간 잘 못 따라가니까. 네. 친구한테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절망을 이기는 철학, 생존의 조건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키워드, 묵가의 평화주의. 춘추전국 시대에는 사실 이 유가만큼이나 묵가라든가 도가 이런 곳이 유명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그 이후에 네. 중국의 주요국이나 아시아의 주요 나라들이 이 유교를 일종의 국교로 삼으면서 많이 이제 다른 분야가 처지게 됐는데 묵가도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네. 일종의 제재백가의 한 갈래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막 전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나타나는데 묵자가 막 부국 강병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는 현실을 보면서 처음에 이제 공자를 공부하다가 이 묵자라는 사람이 회의적이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자신도 보통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궁리를 하게 되는데 부국 강병식의 침략 전쟁이나 공격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주의자가 돼요. 근데 전쟁의 광기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문명, 제도, 명분을 가지고 하는 전쟁은 싫어했지만 방어 전쟁은 또 동의를 했어요. 네.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전쟁 무기를 많이 고안해요. 과학적 원리에도 아주 해박했고 그래서 묵가의 묵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긴 했습니다만 묵자가 이 묵자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다는 묵. 그러니까 왜 이 묵자를 썼느냐에 대해서는 성이 없었고 우선 그 당시 묵형이라 그래서 얼굴에 묵으로 문신형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과자 집단이었다 이런 설도 있고 먹물의 그 줄을 묵이라 그러는데 이걸 주로 쓰는 공인 집단 목수라든가 목공 같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세 번째 얘기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화된 혁신 기술 집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서양에는 이 돌을 만지는 석공들을 프리메이슨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비밀 결사 같은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묵가 집단은 자신들이 직접 전쟁 무기 방어용을 만들어서 전쟁 억지력으로 활약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무기가 전쟁을 억제할 수 있을 네. 거다. 이 묵자는 실제로 주요 전쟁 2개를 가서 설득해서 포기시킵니다. 네.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당신들이 일으키면 당신들이 진다 하는 논리로. 특히 그 묵공이라는 영화가 국내에도 개봉이 됐었는데 완성기 씨가 출연했던 한중일 대작이었는데 여기 보면 묵가 집단 얘기가 나옵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 직전에 묵공 집단에 가서 하소연을 해요. 우리 좀 살려달라. 그러면 거기서 엄청난 전쟁 무기와 전쟁
그 병사들이 올 줄 알았더니 한 사람이 딱 등장하죠. 유덕화입니다. 이 사람. 묵가에 존재하는 대단한 혁신가인 거죠. 이 사람이 와서 전쟁의 양상을 바꾸게 되는데 일종의 혁신적 기업가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네. 기준으로 보면. 말로. 예. 네. 말과 기술이죠. 결국은. 네. 그걸 가지고. 다만 묵자에 관한 사기의 기록은 단 24자뿐인데 예. 그 당시의 인기에 비해서 그 영향력에 비하면 많이 퇴색이 된 거 아닐까. 실제로 그런 생각이 면이 들어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사기에도 등장하지 않고 묵자가 남긴 제자들이 남긴 책 정도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당시의 인기를 치면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을 쓴 손자 이걸 병가라고 하는데 네. 전투와 관련된 이론을 개발하던 사람들과 함께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 그래요. 전쟁이 일상화된 시기였으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근데 이 묵가는 단순히 병가와 달리 전쟁을 혐오했고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는데 이걸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공이라는 건 공격하지 않는다. 전쟁을 하지 않는다. 겸해라는 게 사랑인데 universal love로 영어로는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투적 평화주의자인데 약자의 편에서 정의로운 전쟁은 늘 수행할 수 있다고 보면서 그러니까 약간 논리적으로 무서운 얘기들도 등장해요. 이 책에서도 자기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대목이 무시무시한 방어 무기를 고안하는데 무시무시한 방어 무기는 결국은 또 공격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반전주의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고 또 하나 침략했던 공격자들에 대해서는 만약 전투에서 이쪽 약소국이 뒤집게 되면 전세를 뒤집게 되면 반드시 쫓아가서 전멸시켜라 하는 무자비한 면도 드러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실천적인 이론이자 스스로 보통 사람으로서 이 전쟁을 극복하고 보편적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을 꿈꿨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잘 조직화된 혁신가 혹은 장인 집단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5번째 키워드, 도가의 도피. 절망적인 시기에 유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통치자들을 설득하려고 했고 묵가는 자신들이 전쟁 억지력으로서 전쟁을 줄이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고 도가는 뭐냐? 장자로 대표되는 도가의 경우에는 도피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도피하는 네. 거예요. 뭐 잘 알겠지만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르겠다는 뭐 그런 얘기들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절망적인 현실에서 도피하는 거고요. 근데 맹목적인 도피라고들 많이 저도 배웠거든요. 그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별책 부록 시간에 저도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헨리 데비 소로라는 사람이 쓴 월든, 세상을 등지고 숲속에 가서 2년간 산 사람 얘기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결국 이 사람은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 이유는 그렇게 세상을 등지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도시 속에 있었어도 사실상 도피한 물질적 욕망이라든가 명예를 도외시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돌아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도가의 경우에도 어떤 세상의 물질적인 욕구나 명예욕 혹은 그거의 기반을 더 파고들면 쓰임새거든요. 내 쓸모에 집착하는 현실에서 도망가는 거죠. 네. 여기 몇 차례 나옵니다. 상수리 나무라고 도토리가 열리는 100년 된 상수리 나무가 왜 잘리지 않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이다. 쓸모 있으면 뭐 눈높이만 되면 바로 잘라서 목재로 쓰지 않겠어요? 근데 쓸모가 없으니까 살아남더라. 현실에서 벗어나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주로 도가에서 얘기하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쓸모 늘 없는 인간이 되라 이런 건 아니고 네. 쓸모에서 초월해라. 네. 무용지용, 쓸모 없음의 쓸모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특히 공자나 맹자가 만들었던 어떤 이념, 신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합니다. 비판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만들어 놓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인위적인 어떤 구조물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냐. 여기서 끼어들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그 남들의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서 대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만이 진정한
자아구현이다. 근데 자란 말도 환상이라고 해요. 사람이 나하고 태어나는 것도 자연의 순환의 일부일 뿐이니까 네. 자연스럽게 안명, 그 운명을 받아들여서 그 일체화하는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도 꽤 길게 써놨는데 그 스피노자 계통의 서양 철학자들 중에 범신론이라는 걸 주창한 분들이 있어요. 그 아인슈타인도 종교가 있느냐는 질문에 늘 자신은 신이 있다고 믿는데 그 신이 자연이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우주다. 우주가 신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것처럼 자연이나 우주에 어떤 섭리가 있고 그걸 따르는 게 오히려 가장 인간다움을 획득하는 길이라고 네.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예. 굉장히 유명한 예전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이 3부작이잖아요. 이 영화가 그렇죠. 이 도교나 도가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저도 봤는데 영어로는 타오이즘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서양 사람들을 홀리는 뭔가가 있나 봐요. 이게 왜냐하면 물질 문명에 지나치게 경도된 게 지금 서양 선진국들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을 못하니까 SNS나 링크드인이라는 인맥 관리 네트워크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다오이스트 선언이라는 게 많아요. 나는 도교주의자다. 읽어보면 그럴듯해요. 근데 조금 더 그 배경을 살펴보면 경쟁에서 뒤처진 분들이 일종의 자연인 로망을 지금 그 선언한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자연인 로망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물질적인 걸 좀 경계하고자 하는 왜 우리 느낌이죠.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네. 나는 그런 것처럼 그 산천에 들어가서 자연과 혼연일체가 되고 싶다는 욕구 같은 걸 드러낸 것 같은데 이 영화도 그렇고 그건 도교의 일부만 자신들이 보고 싶은 면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매트릭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 사람은 배제된 상태고 근데 도교에서 외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구조물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종의 틀을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꼭 도교의 사상을 대표하는 건 아니고 일종의 소재만 갖고 왔다고 봐야 되겠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법가의 현실주의. 역시 또 우리 역사 교과서가 세계사 교과서가 이걸 단순화시키죠. 법가 하면서 한비자, 순자를 얘기하는데 둘 다 성악설 대표적 주창자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본디 나쁘게 태어났다. 네. 근데 그건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는 매우 거친 동물적 본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걸 순화해서 도덕적 가치를 갖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고어지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많은 이념들이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였는데 많은 이념들이 좀 황망하고 추상적이다 이렇게 100일 굶은 사람한테 1000년 전에 엄청나게 현명한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면 그게 얼마나 허망한 얘기겠냐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어려워지면 세종의 리더십이 그립다. 살아 돌아옵니까? 누군가가 세종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을 모토로 해서 그럼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것이냐 하고 이제 해법을 들이미는 게 법가입니다. 그래서 뭐 유교가 상고주의라 그래서 옛날 좋았던 시절 황금기 이런 걸 그리워하는 것도 배척하고 원대한 이상을 믿지 않고 불확실한 해결책도 배격하면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법과 술입니다. 법은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공인된 기준, 법을 우리가 지금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런 같은 거였죠. 술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그 당시 제자 백가들의 이념이나 사상이 주로 통치자, 리더들을 위한 조언이었기 때문에 리더, 통치자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기술들, 권모술수 네. 이런 걸 모아놨어요. 좀 더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 현실적이죠.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한비자 같은 경우는 이 동양의 마키아벨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이 들어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법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태양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공명정대해야 되고 술은 통치자가 남모르게 써야 되는 거니까 음지의 존재로 남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워낙 현실 정치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 사람도
권모술수의 희생양이 돼서 결국은 죽고 마는데요. 법가의 현실주의, 이것도 이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제자백가의 이념이나 생각 중에 하나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절망을 이기는 철학, 생존의 조건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제자백가는 춘추전국 시대를 살았던 어떤 사람들보다 용기 있는 이들이었고 또한 자긍심 넘치는 인간들이었다. 아마도 그러했기에 그들의 사상은 마치 불사조가 자신의 불타버린 재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들의 좌절을 딛고 새 생명을 얻어 현재 우리에게까지 새로운 깨우침을 주는 것이리라. 불사조가 전하는 의미는 항상 다음과 같다. 절망보다는 용기를, 죽음보다는 삶을. 생존이라는 주제에 딱 맞는 글귀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배웠으면 하는 어떤 태도는요. 방법은 각자 다릅니다. 뭐 도피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취미생활에 빠져서 이 어려운 시기를 건너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아이디어로 견디시는데 그때 자신의 원칙이나 생각을 정리할 때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는 걸 보니 그래서 내 원칙은 이런 거다 하는 분명한 방법론을 갖추시게 되고 또 어떤 변수가 생겨서 그 어려움이 실제로 닥치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던 자기 최면인데요. 그 즐겁게 받아들여 보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게 없었으면 얼마나 무미건조했을까 삶이. 이걸 통해서 내가 또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네. 한번 재밌게 이걸 받아들여 보자 하는 생각을 갖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제자백가는 자신들의 생각을 분명히 했고 또 다른 각자의 선택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 꼭 무슨 뭐 역사나 철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교과서에서 본 대목들이 좀 있으니까 네. 그걸 활용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역시 생존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갑니다. 네. 미래적 상상력을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조건들을 찾아볼 텐데 조금 두꺼운 게 거슬리긴 하지만 유발 하라리 책들을 워낙들 좋아하시니까 네. 제가 그중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읽지 않은 책을 골라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프로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프로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죠. 성공예감 별책 프로.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프로. 다음 주에 만나요.